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부동산 창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실습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부동산 계약서를 한 번도 써보지 못했죠. 그래서 그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보는 거기에다 이제 중점을 두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보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의문점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하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동산 현장에 이제 투입될 때는 모든 종류의 부동산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 진행 과정은 제가 이 아이프로라는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모든 종류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해드릴 거예요. 강의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또 아이프로라는 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작성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제 카페에 이 해당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이제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또 해드리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갖다가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니터가 2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도해주는 모니터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이제 모니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듀얼 모니터 또는 이제 확장 모니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이 강의를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기간은 실제로 이 부동산 계약서 모든 계약서를 다 써보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간은 매주 이제 부동산 계약서 하나의 부동산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료는 추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프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이 아이프로라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수강료는 없고 여러분들이 아이프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 1년치 결제를 하시면 이 강의를 그대로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만 진행을 합니다. 추후에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제 고급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이 초급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별도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이프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갖다가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제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계약서를 잘 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부동산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부동산 계약서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는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에는 어떤 종류 계약서들이 있고 그리고 계약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서는요
저 아이프로에서는 이렇게 상세 그 표준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간편 계약서, 그 다음에 특수 계약서, 일반 계약서,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동산 계약서는 전부 다 일반 계약서 작성 형태죠.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간편 계약서하고 상세 계약서는 이제 제가 만든 계약서로서 양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이제 초급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일반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그런 이제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계약서는요, 이렇게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종류는 지금 그 시중에서 나와 있는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들이 이 계약서 종류를 갖다가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작성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실제로는 이 그 계약서 종류는 등기부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에 등기부가 집합 건물로 되어 있느냐, 그죠? 집합 건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토지와 건물이라는 이렇게 두 개의 등기부가 있는 이렇게 일반 건물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토지 건물로 되어 있는 형태를 일반 건물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화 되어 있는 걸 집합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크게는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 이렇게 집합 건물하고 그 다음에 일반 건물하고 토지, 그런 다음에 이제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대지권화 되어 있는, 즉 건물 등기부 등본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물하고 요 단독주택이죠. 이것들은 등기부 등본이 토지와 건물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는 이 부분은 주거용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그 다음에 여기 집합건물에 있는 이 부분은 비주거용이죠. 그 다음에 일반 건물 중에서도 이 부분은 비주거용, 이 부분은 주거용,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해볼게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의 표시는 당연히 등기부를 보고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계약서들은 이 등기부를 보고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부동산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의 표시에 대지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있고 임대 면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구분이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를 할 때 우리가 건물을 먼저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구분 상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거 이제 집합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이고 요거는 분양을 해서 소유자가 각각이라는 거죠. 각각인 그런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구분상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분상가의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는 우리가 집합건물용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있죠. 일반적으로 빌딩, 그냥 일반 건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 또는 상가주택. 자, 이런 것들은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반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분상가,
그럴 때는 건물 등기부만 띄면 되는데 우리가 빌딩이라든지 일반 건물 이렇게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들은요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이 거래를 하게 되는 아파트 단지형 상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상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것도 집합 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는 이렇게 그 등기에 따라서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 달라지고 그 용어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쓸 때 이제 부동산 표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표시 부분 이렇게 집합 건물일 때는 전용 면적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전용 면적이라는 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는 대지권 되어 있고 대지권을 써야 되죠. 그래서 대지권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빌딩이라든지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연면적으로 이제 주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이제 임대 면적이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대지권이 없고 여기는 대지 면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등기부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표시 부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만 구별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계약서를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공장 계약서를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공장. 그러면은 이 공장 건물은요. 아파트형 공장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냥 그 일반 건물인 공장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을 쓸 때는 당연히 집합 건물 형태죠.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전용 면적 대지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건물일 때는요, 당연히 토지와 건물로 등기부등본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총 연면적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라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임대차일 때는 이 중에서 이제 임대 면적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부동산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구분은 이렇게 등기부를 가지고 계약서를 선택을 한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집합건물 주거용이죠. 집합건물 주거용은 아파트, 주상복합,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집합건물 비주거용은 이렇게 업무용인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 상가라든지 요게 이제 구분 상가죠. 구분 건물 상가.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들이 집합 건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건물 중에서 주거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주택, 상가, 겸용주택, 농어촌주택, 기타 이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으로는 우리가 건물과 빌딩으로 주로 구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가주택, 그 다음에 공장, 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요건 뭐냐면은 일반 건물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는 여기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인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는 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종류 계약서를 선택을 하느냐부터 이제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계약서에는 이런 구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종류는 이렇게 매매, 전세, 월세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는 보증부 월세가 있고 이제 무보증 월세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일 먼저 계약서를 갖다가 선택하기 위한 종류부터 알아봤고요. 계약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작성할 게 이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보니까 제일 먼저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 부분은
주로 등기부 등본을 보고 기재를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부동산 표시는. 두 번째는 계약의 내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계약의 내용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에는요. 그래서 이 계약의 내용에 원래 들어갈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이 계약 내용이고, 이게 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 내용인데, 내용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제1조에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매매대금을 얼마로 할 것이다. 그죠? 그 중에서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은 얼마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얼마를 언제 지급할 것이고, 잔금은 얼마를 언제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혹시 그 집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면, 융자금이 있을 때는 그 융자금은 얼마고, 이것을 갖다가 말소할 건지 변제할 건지 아니면 승계할 건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제2조에 보니까는 요거 이제 목적물의 인도죠. 그래서 매도인은 잔금 지급을 하면 목적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저것은 인도의 목적물의 인도식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매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고, 여기가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동시이행 관계죠. 그래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교부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절차의 협력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을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몇 시에 인도하기로 한다. 과거에는 이 시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하도 많은 분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약으로 만들었었죠. 특약으로 뭐 오전 몇 시경 아니면 오후 몇 시경 이렇게 했던 것들을 갖다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조를 살펴보겠습니다. 3조는 이제 정산 의무인데요. 우리가 매도인은 이렇게 매수인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나 기타 부담금이 있을 때는 완전히 제거하고, 그래서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죠. 요걸 갖다 우리는 명도 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4조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아파트를 매매를 하는데 그 아파트에 월세 임차인이 들어있어요. 그거 매수인이 월세 임차인을 끼고 안고 이제 그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월세를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안분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수익의 귀속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내고 있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갖다가 분담을 해서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세 공과금 등의 부담도 이런 것들을 항상 인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것은 매도인이 책임지는 거고 그 이유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자, 수익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매매와 관련돼서 이 조세와 기타 부담금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세 취득세,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부담금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납부 의무자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세, 기타 부담금 등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죠. 그 다음에 6항에 보니까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 최고할 때 우리가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렇게 쓰면 나중에 최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 방법이 구두나 서면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한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게 민법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해제 규정하고 약간 다르죠. 그래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한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해제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뭐냐면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손해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개업자들은 이제 중개보수를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죠. 그래서 중개보수를 잘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 청구권이 생기냐? 그러면 당사자 사이의 거래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 자, 요게 우리가 중개행위가 완성이 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은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쓴 때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거래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중개 의뢰인하고 우리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는 이 중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합의 요율을 정해놔야 됩니다. 이걸 정해놓지 않다 보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면서 반으로 싹둑 자르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합의 요율을 반드시 기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를 누가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죠.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임차인이 있는 집에서 새로 임차인을 구할 때 임차인이 의뢰를 한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의뢰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이 이제 그 집에 세입자를 들이고 나가려고 할 때, 그때는 중개보수를 누가 지급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공인중개사들은 물건의 의뢰를 받을 때, 그럴 때 반드시 중개보수를 누가 지급할 것인지, 그 다음에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의뢰인들은 중개보수 안 주려고 하죠. 그래도 중개보수를 이렇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중개가 완성이 된 때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서이죠.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협회공제증서 사본을 첨부를 해서 이렇게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되죠. 그리고 공제증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교부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계약 내용이 많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빈칸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특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특약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 계약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그걸 미연에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합의사항을 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내용에 없는 사항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쓰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 집에 대출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대출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얼마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저당권은 잔금 지급일까지 매도인이 말소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까지만 쓰는 게 아니죠. 잔금 지급일까지 말소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 약정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 판사가 이 문구에 이제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약정과 다르게 절대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약정을 잘 쓰는 게 제일 문제죠. 그러면 이 특별 약정을 제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분쟁들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별도의 약정을 만들죠. 근데 제 계약서는 이렇게 특약 불러오기, 그 다음에 내가 미리 작성한 특약을 불러와서 첨부하는 기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특약을 가장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이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 공인중개사 정보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제가 그 강의 시간에 이야기한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뭐냐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권리 변동의 귀속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이고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권리 관계의 변동 귀속 주체라는 매도인 매수인이 있고 실제로 계약서를 쓰러 오는 계약 당사자라는 걸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한 장짜리 계약서는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이 직접 왔다 그러면 권리 귀속 주체가 매도인과 매수인이면서 법률 행위자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죠. 그러니까는 매도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을 그대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왔다. 그러면은 매도인은 당연히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죠. 권리 의무의 변동 귀속 주체입니다. 그렇지만 대리인은 법률 행위자죠. 그래서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자기 인적사항을 쓰고 서명 날인을 하는 거죠. 자, 매도인은 서명 날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리인이 왔을 때는 법률 행위의 변동 귀속 주체하고 법률 행위자가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이 된다. 근데 매도인이 왔을 때는 권리 의무 변동 귀속 주체하고 법률 행위자하고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매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인도 당연히 권리 변동의 귀속 주체, 즉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죠. 근데 대리인이 왔을 때는 이 대리인이 법률 행위자거든요. 그래서 법률 행위자는 항상 계약서에다가 서명 날인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부분은 권리 의무의 변동 귀속 주체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이제 사무실을 갔다가 개설 등록했을 때 그 상호, 주소, 등록번호,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재하는 곳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표시하고 싶고 표시하고요.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표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약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확인설명서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확인설명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광업, 공장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은 거의 사용하는 경우가 없고요. 주거용 건축물, 즉 우리가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주거용 건축물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선택을 할 때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가지고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걸 쓰는 거고요. 만약에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의 용도가 비주거용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매매 임대차를 할 때는 이걸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니까 주거용 건축물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니까 선택을 하고 매매니까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이렇게 표시하도록 돼 있죠.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요. 그래서 되게 많은 서류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중개업자들은 매수인, 권리취득 의뢰인에 대해서 확인 설명 의무가 굉장히 강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이 대상 물건의 표시, 이 부분, 토지 부분은요, 토지대장을 기초로 씁니다. 토지대장요. 토지대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를 하는 거예요. 건축물은요, 건축물 대장을 기초로 해서 기재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요. 권리관계는요, 요거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갖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토지, 건물 이렇게 따로따로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부분은요,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아 가지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요걸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을 기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요거는 도시군 도시계획조례, 즉 인천광역시 같으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찾아서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허가구역, 신고구역, 투기지역 이것은요 우리가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가셔서 확인해서 체크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도시군 관리계획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 남동구청이거든요.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에다가 문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군 관리계획을 확인을 해서 확인 설명을 하고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기재해야 됩니다. 자, 입지 조건은요, 입지 조건은 공인중개사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서 기재를 하는 거예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반드시 목적물의 현장을 방문해서 이제 탐사 활동을 해야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부분. 이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경비실이라든지 관리주체.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도 우리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거래 예정 금액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요것은 매매니까 매매대금, 전세일 때는 전세보조금, 그 다음에 월세일 때는 환산보조금 이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하는 거고요.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그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것을 갖다가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확인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자, 우리는 항상 권리 분석을 할 때 공시 권리 분석하고 미공시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 권리 분석은 공적 서류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공적 서류 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을 갖다가 조사해서 기재하는 것이죠.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에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임차인의 현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정원수라든지 정원석 이런 것들이 별도의 매매 제3자 소유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제3자 소유 여부 거기에 또 양도담보라든지 뭐 질권이라든지 이런 게 설정되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확인해서 기재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 상태는요, 이 부분은 매도 의뢰인에게 확인을 거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것을 토대로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내외부 시설 상태는요, 공인중개사가 절대로 자의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도 의뢰인에게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기재를 하는 거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그죠? 냉방, 승강기, 배수, 그 밖에 시설물 등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벽면, 균열이 있는지, 누수, 굉장히 중요하죠. 누수, 도배, 그 다음에 일조량, 소음. 여기까지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자의로 기재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으로부터 여기에 관한 자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중개업자하고 그 다음에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에다가 중개보수 요율을 이제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을 하고 확인설명서까지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쇄를 해서 여기다가 공제증서를 첨부를 해서 그래서 계약 당사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약서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계약서를 갖다가 꼼꼼히 종류가 굉장히 많죠.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제일 밑에 분양권, 입주권, 요 외에 이제 특수계약서로서 권리금 계약서 이런 게 몇 개 더 있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작성해보는 그런 이제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